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사과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들을 전부 썩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주로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유되는 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귤이 가득 들어있는 박스 아래 깔린 곰팡이 피고 짓무른 귤 하나가 주변에 있는 귤들에게까지 곰팡이를 옮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싱싱하고 아직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선한 영향력보다는 이미 곰팡이 피고 물러가는 과일의 악한 영향력이 더 강하고 빠른 속도로 주변 과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앞서 비유된 말은 주로 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많이 비유가 되는 말인데요. 썩은 과일은 다른 과일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바로 골라서 박스 속에서 꺼내야 한다고 해요. 근데 만일 저 썩은 과일이 내게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족이고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 처음부터 본인이 사회에서 썩어가는 과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사회에서 또 내 가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 되돌아봐도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혼자가 돼서 두 남매를 등에 업고 평생 멈추지 않고 달려오신 아버지와 또 하늘에서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더욱 좋은 영향만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간암 투병 중이셨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때쯤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리움에 사무쳐서 슬픈 것만큼 또 인생에 있어서 동반자이자 일생일 때 가장 큰 친구를 잃은 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는 게 더 괴로웠죠.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이자 이제는 어머니의 역할까지 하셔야 했기에 두 어깨가 더 무거우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힘든 내색 한번 하신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장녀이고 맏딸인데 제게 부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 아침에 과일을 도매업자에게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셨어요. 또 가게 마감하시면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나곤 했죠. 그러니까 제게 아침은 너네들끼리 차려 먹어라. 저녁은 집에 있는 반찬으로 알아서 챙겨 먹어라 라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매일 아침마다 주먹밥이나 토스트 같은 간단한 아침상을 저희 남매에게 챙겨주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계시던 시절에는 어머니를 믿고 음식에는 전혀 재주가 없으셨던 분이라 처음에는 주먹밥에 소금이 뭉쳐져 있고 토스트가 과자처럼 바짝 구워져서 바삭바삭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먹밥 속이 어느 날은 볶음김치, 어느 날은 불고기, 또 멸치볶음 등으로 이렇게 다양해졌고 또 토스트는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토스트 샌드위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두껍고 맛이 기가 막혀졌어요. 또 저녁에 먹을 반찬은 꼭 냉장고 앞에 메모지를 붙여서 미리 알려주셨죠. 할머니께서 반찬을 보내셨는데 명란젓은 아빠가 참기름이랑 파 넣고 비벼놨으니까 김 꺼내서 싸먹고 묵은지는 아직 파가 안 익었으니까 옆집에서 얻어온 겉절이부터 먹어라. 절대 라면부터 꺼내 먹지 말고 밥 먹어야 해. 이런 내용의 메모가 몇 년 내내 냉장고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의 끼니에 진심을 다하셨던 건 저희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시려는 노력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저희가 밥을 한 끼라도 안 먹는 걸 못 보시는 분이었거든요. 아침은 여름이면 아침밥 안 먹고 다니면 일사병 걸린다고 먹이셨고 겨울이면 배가 비어 있으면 더 춥다는 이유로 먹이셨어요. 저녁에는 저녁밥을 먹어야 자는 동안 너희가 더 큰다고 하셨고요.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행여 저희가 조금이라도 집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면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또 아버지는 제게 장녀로서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동생이랑 저녁 먹고 설거지거리는 그냥 물에만 담가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한꺼번에 하신다고요. 그래도 제가 밥 다 먹고 설거지를 한 날에는 꼭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손에 물 묻히지 말어. 그 손으로는 아직 연필 쥐고 공부하고 숟가락 들고 밥만 잘 먹으면 될 때야. 아니지. 나중에도 우리 미영이 대신 설거지 해주는 놈 골라서 결혼해야지. 아버지는 이렇게 제게 조금의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어찌 자식 마음이 마냥 아버지께 기대고만 살 수 있겠어요? 저도 아버지께 힘이 되고 싶었기에 대학에 들어가서 일찍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제 오랜 꿈은 아니었지만 일찍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어깨에 있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무게를 덜어내고 싶었거든요.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는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먼저 떠난 어머니께서 전혀 걱정하시지 않도록 서로 다독이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이라는 바구니에 썩은 과일은 단 한 명도 있지 않았죠. 그렇게 아버지와 동생과 우리 가족이라는 튼튼한 바구니 속에서 지내다가 제가 저만의 바구니를 꾸리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된 건 제가 33살이 됐을 때였어요. 막 32살이 됐을 때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만난 친한 언니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거든요. 사람마다 상대에게서 아,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남편의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가족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에 마음이 갔어요. 물론 연애할 때는 다정하기도 했고 매너가 좋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파도가 코앞까지 와도 잠수함을 뚝딱 만들어서 헤쳐나가겠구나 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본인 아버지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아니라 일하고 배우며 나중에는 본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존경하기도 하고 곁은 떠나고 싶지도 않지만 나도 한 번쯤은 내 사업을 차려서 경영해 보고 싶어. 솔직히 내 능력이 어떻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건 너무 거저 얻은 것 같잖아. 내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그래야 내가 진짜 성장할 수 있고 뭔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또 홀로 설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그 얘기를 들으니 본인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도 있고 비전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배울 점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안정적이고 뭐 나름 치열하게 일하고 있지만 따로 이외에 뭔가 할 야망 같은 건 없었거든요. 사람은 정말 본인에게 없는 점에 끌리는 게 맞나 봅니다. 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도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각각 7살 차이, 9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도 대학 졸업 후 바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할 정도로 가족이 함께 일하는 회사였어요. 시누이는 그 당시 대학원에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터라 시아버지 회사에 입사할 예정은 없었지만 시아버지가 몇 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 처음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시어머니도 함께 나와서 장부 정리를 도우셨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가족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유대감이 깊어 보이고 서로 으쌰으쌰가 잘 된다고나 할까요? 결혼 전 처음 시댁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을 때 저녁 식사 내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회사를 차리고 남편이 함께 일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와 앞으로 시동생이 회사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까지 정말 몇십 년에 걸친 기업 창립 스토리를 들었어요. 나 때는 회사에 이젠 한 사람에 2대 3대도 있는 컴퓨터도 없었지. 죄다 손으로 하나하나 작성해서 쌓아 올린 회사야. 아버지, 요새 나 때는 이런 말로 시작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딴 생각해요. 꼰대라고. 그래 이놈아, 나 꼰대고 구식이다. 미영아, 혹시 이 시애비 얘기가 지루했냐? 네? 아니요. 아버님, 저는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차피 아는 얘기라서 재미없었나 봐요. 아, 아유, 우리 새아기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잘하나?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우리 지훈이한테는 아깝네. 그간 가족이 함께 일을 하며 생겨난 크고 작은 에피소드. 예를 들어 남편이 처음으로 나간 거래처의 미팅을 너무 긴장을 해서 다른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던 거나 시아버지가 경쟁업체 대표와 술자리에서 대작을 하다 끝까지 남아서 이긴 이야기 등등을 이야기하며 서로 눈을 반짝거리며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가족일 뿐만 아니라 끈끈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마땅히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앞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한 것처럼 저희 아버지의 일화나 동생과의 관계 등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시부모님은 조만간 빨리 저희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며 세상에 좋은 부모님만큼 또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앞당겨진 상견례에서 저희 아버지는 시부모님 앞에서 몇십 년간 시장에서 손님들 상대해가며 과일을 박스로 팔던 매력을 뽐내셨죠. 시아버지는 우리 새아가가 사돈 어른을 닮아서 말을 곱고 청산유수로 잘하나 보다고 둘 다 그냥 장사하고 공무원으로 남기 아깝다고 제 칭찬을 하셨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참 예뻐하셨지만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저를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양가의 무한한 축복을 받으며 그의 늦가을에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께서는 잘 살라고 신혼집까지 구해주셨습니다. 원래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됐죠. 그렇게 저도 유대감이 여러모로 끈끈한 집안의 일원이 돼서 살았는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나 좋아 보이던 시댁 식구들의 바구니에 썩은 과일이 있다는 것과 그 썩은 과일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과정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는 남편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듣곤 했어요. 아버지 경영 방식은 구식이다. 또 좀 아련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회사에 나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이요. 뭐 시아버지께서도 나이가 있으시고 그 당시에도 매일 누구보다 빨리 출근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지만 남편과는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지 싶었어요. 또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때 생산팀 팀장으로 있었던 시동생도 지웅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이 좀 꽉 막힌 구석이 있어. 어린 놈이 벌써부터 그러면 일하기 힘든데 말이야. 라는 식의 말도 종종 했었어요. 그때는 아직 시아버지 회사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그냥 남편이 그렇게 느낄 만한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뭐 시아버지는 그래도 옛날 분이니까 남편과 일하는 방식이 자주 부딪히는 건 이해가 갔는데 시동생은 좀 의아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제가 결혼을 하고 초반에는 자주 만나지도 못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에 첫째를 낳았을 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정말 알아주는 조카 바보였거든요. 그때 아직 30대 초반이었던 시동생은 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결혼 생각도 없어서 그런지 아직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갖고 싶다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조카가 우선이었나 봐요. 종종 택배로 저희의 장난감이나 옷, 신발 같은 걸 사서 보냈고 예전에 본인이 잘 읽던 전집이 있다고 우진이가 한글 떼면 꼭 말씀하세요, 형수님. 제가 그 책들 어렸을 때 정말 눈이 빠져라 읽을 정도로 재밌었거든요. 라고 조카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첫째가 태어난 후에 시동생과 저희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도 많아지고 또 시동생이 제 남동생과 동갑이어서 괜히 시동생 보면 서울에 가서 혼자 사는 동생 생각도 좀 나기도 했어요. 시동생의 성격을 알아가면서 남편에게서 들었던 꽉 막히고 일머리 없는 이미지에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했지만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모습과 직장에서 보이는 모습에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에 금을 가게 만드는 일이 터졌는데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이 회사 문제로 인해 크게 싸우게 된 걸 보고 나서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직급이 이사로 승진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일이 발생했는데요. 승진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시아버지의 생신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따로 외식을 할까 아니면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할까 물었는데 남편이 정색을 하고 그러더군요. 가려면 당신 혼자가 난 안 가 하고요. 딱 봐도 시아버지와 무슨 일이 나긴 한 건데 그전에는 사적으로도 일적으로도 의견 차이가 있어도 저러지 않던 사람이 정색까지 하면서 말하니까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고 시부모님에게 여쭤보긴 이른 것 같아서 시동생에게 물었더니 이건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선을 넘은 것 같긴 했습니다. 형이 이번에 이사 달고 나서 아버지랑 9년간 함께 일한 거래처 잘라내고 무슨 신생업체랑 계약하겠다고 독단적으로 일을 벌렸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언질도 없이 이런 일을 벌릴 수 있냐고 형한테 실망하시고 형은 이렇게 날 안 믿고 간섭할 거면 뭐하러 승진을 시켰냐 하고. 근데 솔직히 형이 좀 경솔했죠. 별다른 문제도 없던 거래처를 왜 잘라내요? 형이 이사 달고 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 아버지께 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잘 알겠는데 좀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형수님. 시동생의 말대로 남편의 열정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정말 그 방식에는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에 시아버지 생신날 가서 대화로 좀 풀라고 하면서 거의 끌다시피 데려갔어요. 근데 제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생신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하던 도중 남편이 아버지도 이제 좀 새로운 걸 받아들이실 때도 됐어요. 제발 이제 고집 그만 부리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됐고 시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선물도 내다 던지시면서 붕괴하셨죠. 야 임마, 거래 잘하던 회사 내치고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회사 끌고 와서 다른 직원들 다 개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거래 성사시키는 게 네가 말하는 새로운 거야? 거래처만 갈아치우는 게 그게 새로운 거냐고. 아니, 왜 결과물을 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잘못됐다 평가하는 건데요? 내가 결과물이 잘못될 거라고 지금 이러는 거냐? 네 일하는 방식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기만하고 무시하는 방법이라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다 이놈아. 감투 하나 씌워줬다고 바로 일을 이따위로 해? 남편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시아버지는 생신날 함께 모인 시간 내내 분을 사귀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한 시아버지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실망의 감정을 사귀게 도운 게 바로 저였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잘못은 제게 정말 잘해보려고 하다 저지른 경솔한 실수였거든요. 남편에게는 시아버지께 빌어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고 시아버지께는 남편이 아버님께 정말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사람도 변할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서로를 향한 끓어오르는 감정이 식어가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남편을 두둔하면 안 됐나 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6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보내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봤자 남편의 생일에 아래 직원들이 넥타이 같은 걸 선물하는 정도? 아니, 직원들이 꼭 선물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시동생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받는 것과 너무 비교가 되니 문제였어요. 그 당시 시댁에서 나와 혼자 독립을 한 시동생은 혼자 먹기 많다면서 저희 집으로 온갖 먹을거리를 해산물부터 디저트까지 가리지 않고 보냈었어요. 근데 그게 직접 산 게 아니고 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형수님, 같이 일하는 직원 하나가 부모님께서 어시장에서 일하신다고 생선이랑 문어 같은 걸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살면서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소분해서 댁으로 보냈으니까 우진이랑 혜진이랑 맛있게 드세요. 혜진이 고기보다 생선 더 좋아하잖아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외근 나갔다가 유명한 집이라고 이거 이름이 뭐지? 뭐 휘낭시에? 아무튼 저는 단 건 하나 이상 먹기 힘들더라고요. 애들 생각나서 다 가져왔어요. 형수님, 냉장고 바꾸시게요? 저희 팀 서대리 동생이 가전제품 코너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저 세탁기 바꾸는 거 거의 직원가로 살 수 있게 할인해줬거든요. 제가 전화 한번 할까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와, 회사 직원들이 시동생한테 엄청 잘하는구나. 진짜 직원들에게 신임을 얻었나 싶지 않으신가요? 애초에 사장 아들이라서 잘 보이고 싶어서라기엔 그럼 이사로 직급이 더 높은 남편에게 더 알랑방구를 끼워야 하지 않냐고요.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면서 슬슬 남편은 늘 시동생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가져왔지만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평가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종종 시아버지가 남편과 직원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보게 되니 생각이 점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정말 진지하게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하셨어요. 너 직원들 소중한 줄 모르고 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만두라고 하는 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수 틀릴 때마다 사람 밥줄 가지고 협박하는지 계속할 거면 차라리 나가. 어차피 너 몇 년만 일하고 네 사업한다고 했었잖아. 이 김에 나가서 정말 네 입맛에 맞는 직원들하고 쿵짝 맞춰가면서 일해봐라. 어? 저 나가면 뭐 아버지 회사가 이전보다 더 잘 돌아갈 것 같으세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 바친 시간이 얼만데 이제 와서 나가라 마라 하세요. 저도 엄연히 회사에 공로한 사람이에요. 그래, 공로해서 고마우니까 박수 칠 때 나가는 게 어떻겠냐? 그 소리다 이놈아. 언젠가부터 이런 다툼이 잦아지니 시어머니께서도 회사가 걱정이 되셨는지 제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지훈이랑 잘 말해서 정말 이대로 경영 방식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을 거면 안 붙잡을 테니 나가서 새 회사를 차리든 아니면 아버지 계실 때까지는 아버지의 경영 방식에 맞춰야 할 거라고 설득 좀 해달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보시기에도 남편에게 문제가 있던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동생이 제게 필요 이상으로 싹싹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시동생의 생명의 은인이었거든요. 둘째가 돌이었을 때 돌잔치는 건너뛰고 그냥 가족들끼리 중식집에서 조촐하게 식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잘 먹던 시동생의 얼굴이 갑자기 노랗게 뜨는 거예요. 속이 안 좋은지 안색이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몸까지 가려운지 팔뚝을 긁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숨을 몇 번 헐떡이더니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기까지 해서 함께 있던 가족들은 패닉이었죠. 시아버지는 구급차를 부르고 저와 남편은 쓰러진 시동생에게 다가갔는데 이럴 수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진짜 공황이 올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차분해지면서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방법이 불현듯 떠오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워크숍에 갔을 때도 교육 목적으로 CPR을 배웠던 저는 일단 호흡이 없으니 기도를 확보하고 바로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CPR은 정말 막말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해야 했기에 그 겨울에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했죠. 다행히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쯤 시동생의 의식이 돌아왔고 구급대원에게 의식과 호흡이 없어서 CPR을 했고 방금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니 제게 혹시 간호사나 의사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공무원이라고 했죠.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시동생은 음식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스 증상이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서 오랫동안 검사를 했고 어느 정도 몸 상태가 회복됐을 때 처음 연락을 한 게 바로 저였어요. 원래도 제게 원래 형이나 동생보다 누나가 있었으면 했다 라며 잘 따르던 시동생은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겠다며 천년의 약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동생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댁에서 저는 아들의 목숨을 살린 영웅이 됐고 시부모님은 그 어떤 자리를 나가든 며느리의 영웅담을 말씀하시고 다니셨어요. 하지만 시동생의 목숨을 한 번 살린 저도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7년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주말에 시댁에서 아침 운동 갈 준비를 하시다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신 겁니다. 매주 운동은 빼놓지 않고 하시던 분이었지만 그만큼 술, 담배도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특히 고혈압이신 분이 술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 속을 엄청 썩이셨는데 아무리 타협을 해도 매일 식사하시면서 반주는 곁들여야 밥이 넘어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니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가족들은 걱정과 죄책감에 바짝 말라갔죠. 다행히 응급수술은 문제없이 끝났지만 꽤 오랜 시간 회사는 나가지 못할 정도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기에 회사에서 시아버지 자리는 공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공석을 메우겠다고 나선 게 남편이었고 그게 바로 아나무인 한 폭군의 탄생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호언장담을 했다고 해요. 회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 아버지께서 회복을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아버지한테만 집중하시라고요. 지웅이도 있으니 아들 둘이서 열심히 아버지 공석을 메꾸겠다고. 제게도 내가 일찍 그만뒀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남아있어서 다행이지. 이럴 줄 알고 회사에 남은 거야.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하려고.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다행이다 라고 말한 건 정말 본인이 회사에 남아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에 본인에게 기회가 온 게 다행이라고 하는 걸까요? 결과는 후자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생과 함께 회사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신 후 넉 달도 가지 않아서 시동생은 그전보다 더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형이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 붙어 있지도 않아서 만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은 시동생이 집에 오더니 남편에게 다발로 된 서류 뭉치를 던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 형이 2달 동안 자른 직원들 퇴직서야, 퇴직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목적이 뭐냐고. 왜 인사고과에 전혀 문제도 없고 잘 일하던 직원들을 자르고 강등시키고 팀을 마구잡이로 옮기게 하는 건데. 야, 너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사장 자리 공석이라고 해이해진 직원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내 옆에서 잘 보잘 유능한 직원들 새로 뽑는다는데 뭐가 문제야? 네가 나랑 같은 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착각하나 본데 너 아직 나보다 7년은 한참 경력 미달이야. 알아? 나보다 7년이나 경력이 차 있어서 여직원들한테 성희롱 발언해서 당장 모가지 소리 나오고 있는 서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시켜? 제정신이야? 누가 형 목적 모를 줄 알아? 아버지 안 계신 틈에 무능한데 형 발바닥 핥으면서 가만히있을만 하는 인간들로 회사 채우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 인간들이야 형이 뭐라고 하던 다 멋지고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치켜세우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형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그거 아니야? 제가 봐도 남편은 고삐가 풀린 망아지 같았어요. 주인 없는 초원이 내 차지라고 영역 표시란 표시는 다 하고 다니는 망아지 말이죠.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아버지 알기 전에 당장 수습하라고 남편을 다그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시아버지를 돌보고 시동생에게 듣는 일로 회사 걱정하시느라 하루하루 말라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차 월차 쓰고 또 주말에는 시어머니께 그냥 시댁에서 애들만 봐달라고 한 뒤에 시아버지의 간병을 하게 됐죠. 근데 시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시아버지께서도 이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종종 심각하게 전화를 받으시기도 하고 제게 남편의 요즘 상태에 대해 묻기도 하셨고요. 남편은 시아버지 수술이 있던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시아버지를 뵈러 안 오기도 했거든요. 본인은 바쁘다고 다 아버지 위한 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인간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데 잠깐만 들어도 시동생과 하는 통화였어요. 야, 꼬우면 네가 나가. 내가 필요해서 뽑았다, 내가. 그냥 너는 너 따라가겠다는 반푼이들 데리고 나가서 회사 차린다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씩씩거리더니 뒤에 있던 저를 흘끔 보더니만 진짜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도 저 스스로 글로도 쓰기 어려운 말을 내뱉었어요. 이 자식 진짜 내보내야겠어. 형 보기를 아주 웽웽거리는 모기만도 못하게 우습게 보고 말이야. 아, 당신이 그날 얘 CPR만 안 해줬어도 이런 귀찮은 일이 안 생겼잖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지금도 소름이 확 끼쳐요. 귀찮은 듯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네가 내 동생을 그날 살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말을 하는 인간이 사람인가요? 순간 찬물 수준이 아니라 시베리아 얼음물이 방 안에 뿌려진 것 같았고 저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 왜 그래?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네? 당신 농담은 동생이 죽어서 내 걸림돌이 안 됐어야 한다는 게 들어가? 농담 2번 했다간 언젠가 나도 죽었으면 하겠네.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야. 여보도 참 결혼하고 지웅이 그 자식이나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서 사람이 각박해졌다. 사람이 농담을 했으면 좀 웃어. 정색하면서 시비 걸지 말고. 사람이 웃길 바라면 그딴 기분 잡친 소리를 던지면 안 되지. 당신이 던진 저급하고 농담 같지도 않는 말에 웃길 바라면 가족이 아니라 돈 주고 고용한 방청객 앞에서나 해. 어차피 방청객들도 당신 농담 듣고 받은 돈 당신한테 당장 던지고 자리 뜰 테지만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속에 일말로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그리고 그게 완전히 허물어져 티도 안 남게 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김없이 주말에 접대 골프인지 뭔지 간다고 나갔던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도 아버지께 애들을 맡기고 시아버지께 가보려던 참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몸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병원에는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시고 집에서 요양 중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시동생이었어요. 저는 언제나와 같이 또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시동생을 피해 다니니 집에서 한판 하려나 보다 싶어서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 집에 없어요. 골프 친다고 아침에 나갔어요. 알아요. 그거 알고 집에 형 없을 때 온 거예요. 네? 그게 무슨... 형이 오늘 가는 거 접대 골프라고 했죠? 나이 한참 어린 여자한테 제발 더 만나달라고 돈 자랑하는 것도 접대라고 하면 접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시동생은 제게 앉아서 말하자고 했고 저희는 식탁에 마주보고 앉게 됐어요. 시동생은 제 앞에 노트북 한 대를 펴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만, 아니 어차피 회사 내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그중에 형수님이 없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제가 미리 사과드릴게요. 그딴 놈을 형으로 30여 년을 살아왔던 거요. 그렇게 말한 시동생이 제게 보여준 건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이 오피스 와이프와 사내에서 지들끼리 더러운 소꿉놀이 하는 걸 봤다고 해야 할까요? 사진은 회사 내부로 보이는 곳에서 남편이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말 한참은 어려 보이는 여자와 손을 잡고 있고 비상구 계단에서 껴안고 있고 영상은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같은 차에서 내리는 영상과 탕비실이라고 적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그 더러운 증거들을 보고 한참 말이 없자 시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이 여자 형이 한 달 정도 전에 뽑은 형 비서예요. 몇 년 동안 비서도 없이 살던 사람이 무슨 비서냐고 하니까 신경 끄라고 그만큼 일이 많다고 하던데 진짜 일은 이런 일이었던 거죠. 이 여자 뽑히고 몇 주 정도 뒤에 회사에 점점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뭐 둘이 손잡고 있는 걸 봤다. 점심때마다 같이 나가더라. 어떤 직원은 같이 퇴근하는 것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둘이서 술 먹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에는 소문인가 했는데 나중에 어떤 직원이 익명으로 저한테 찍은 사진 몇 개를 보내주더라고요. 보니까 애초에 회사에서 만나서 이 짓 한 게 아니라 밖에서 만나서 회사까지 끌어들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된 관계도 아니고 형수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당연히 눈앞에 있는 증거와 시동생의 말로 눈앞이 시뻘겋게 보일 만큼 화가 나고 당장 그 인간에게 달려가 그 인간이 들고 있는 골프채로 매타작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시동생이 만약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면 나한테 이런 증거를 보여줄까 하고요. 눈에 가시 같고 회사를 월급 받고 불륜까지 하면서 말아먹는 형을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날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시동생도 그런 제 생각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제 표정에서 읽었는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든 그건 형수님 선택이에요. 당장 이걸로 이혼을 하든 아니면 형이랑 먼저 대화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든 형수님의 의견이 먼저고요. 솔직히 이거 아니어도 그 인간 충분히 회사에서 내쫓을 수 있어요. 그 인간 평판이 요새 회사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면 형수님도 놀라실걸요? 저는 이걸 형을 내쫓는 용도로 안 쓸 거고 오로지 형수님이 앞으로 형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애들을 위해서 선택을 할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게는 정말 가족이고 생명의 은인인 형수님이 그리고 사랑하는 제 조카들이 더 이상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옆에서 고통받지 않길 바라니까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하지만 시동생이 정말 제게 이 증거들을 어떤 의미로 줬든 어차피 결과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썩은 사과가 나와 내 자식들까지 썩게 만들기 전에 남편을 이 바구니 안에서 내보내야 했어요. 일단 시동생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 뒤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요. 시동생이 증거들을 모두 제게 넘기고 돌아간 후 일단 저는 애들을 친정에 맡긴 뒤에 시부모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둘째가 아프니까 빨리 오라고요. 그랬더니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가래요. 그래서 애가 병원 가기 무섭다고 아빠랑 간다고 했으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집에 기어 들어온 줄 아시나요? 3시간이요, 3시간. 남편이 간 골프장 왕복 2시간도 안 걸리는 곳이거든요. 술까지 마셨는지 살짝 불그스름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병원 가게 애 옷 입히라고 하더군요. 저는 식탁 의자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혜진이 집에 없어. 오늘 우진이랑 우리 아빠 집에서 재우기로 했어. 아, 어쩌면 평생. 뭐? 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집으로 빨리 오게 하려고? 야, 내가 네 전화 받고 얼마나 뭐, 네 자식보다 네 나이 반절산에 떼고 오기 아쉬웠니? 뭔 소리야? 너 괜히 딴 말로 돌리지 마. 자식 이용해서 거짓말 치니까 괜히 딴소리 하냐? 네가 그러고도 애들 엄마야? 그러는 너는 애 아빠가 가족들 배신하고 어린 여자 회사에 들여서 소꿉놀이 하는 게 정상이냐? 머저리 마냥 눈만 끔벅거리는 인간 앞에 식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두들겨
화면을 띄웠어요. 제가 처음 그 화면을 마주했을 때만큼 놀라는 것 같더군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그 얼빠진 얼굴을 정말 뻑 소리가 집안에 울리도록 주먹으로 후려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바닥으로 갈길 생각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불끈 주먹을 쥐어버렸죠. 제 주먹도 욱신거렸지만 고통이 상당했는지 입을 쩍 벌리고 한동안 말을 못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인간 꼴을 보니 속은 좀 후련했어요. 저는 그 인간이 정신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변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아도 나는 당신 편 대주려고 했어. 당신 가족들이 당신을 내친다고 해도 나는 당신 편 되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가서 당신한테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했던 거야. 근데 너는 그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냐? 야, 너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 강지웅이지? 그치? 그 새끼가 나 회사에서 몰아내려고 작당하고 당신 이용하는 거잖아. 이용하든 말든 이제 곧 남 될 네가 알 거 없고 그래도 네 동생은 은혜를 이렇게 갚기라도 하네. 근데 넌 뭐니? 어차피 너도 곧 네 혈육들한테 버려질 텐데 내가 먼저 버려줄게. 뭐? 너 그거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사진이랑 영상 받고 뭐부터 했을 것 같아? 당신이 월급 받아가면서 더러운 짓 하던 그 회사 원래 주인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고 왔어. 그 두 분이 이거 보고 나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맞아요. 저는 그날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가서 남편이 저지른 모든 짓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장 힘드실 때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 정말 이 인간이랑은 못 살겠어요. 회사에서 다른 여자 만진 손으로 우리 애들 만진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나중에는 후회할 것 같은 짓까지 저지를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장남은 정말 거지 같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거든요. 혹시 남편은 어디서 주워서 키우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남편과는 아예 다른 종류의 인간상 같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힘들 시기에 이런 소식을 전한다는 것 자체로도 괜히 죄송하고 죄인이 된 것 같았죠. 근데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우셨고 시아버지는 정말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인데 그놈이 너한테 이런 짓까지 저지른 걸 알고도 너를 어떻게 잡겠니? 미영아, 우리한테 미안할 거 없다. 오히려 우리가 너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자식이라도 당장 끌어와서 네 눈앞에서 때려 죽이지도 못해서 미안하다. 시부모님은 제 이혼을 말리지도 이해 못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셨고 사과를 해주셨죠. 귀한 집 딸을 못난 아들 만나게 한 걸 사과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남편은 네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에게 예쁜 며느리라도 아들만 하겠냐며 오히려 떵떵거리더군요. 두고 보자며 지금 나랑 이혼하면 네 손해고 나는 오히려 좋다고 어찌나 뻗대던지. 저는 그 순간을 즐기라고 하고 미리 싸둔 짐을 들고 그 썩어가는 바구니 속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바로 그 인간의 더러운 외도를 증거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지낸 게 오히려 제게 다행이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당장 가서 그놈의 뼈를 새로 조립하겠다고 하시는 걸 말리느라 친정에 있으면서도 우울해할 틈도 없었어요. 근데 친정에서 애들과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친정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주셨습니다. 제 명의로 해주신다고 하시며 이혼 후에도 손주들이랑 그곳에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집을 구할 위자료를 받아도 남편에게 받는 게 맞으니까 거절했지만 그 후에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우리 죄책감 덜어준다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네가 지훈이 그놈 때문에 집 나가서 애들이랑 생활하는 거 뻔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정상으로 살아.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을 시부모님이 제 애들에게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았네요. 이혼 소송 중에도 시어머니는 종종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손주들을 보고 가셨어요. 근데 어디 창피해서 말은 못하는데 어디다가 털어놓고 싶은 참담한 심경을 제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훈이 그 자식이 너 집 나가고 그 집에 누굴 들였는지 아니? 회사에서 끼고 놀던 그 젊은 애를 들여서 살더라. 내 자식이지만 옛날 같았으면 멍석말이를 해서 몽둥이질을 했어야 돼. 그래도 걱정 마라 미영아. 네 시아버지. 아유 내가 이 말이 입에 안 붙는다. 애들 친할아버지가 걔 집에 들여서 산다는 거 듣고 그 집에서 지훈이까지 쫓아낸다고 했어. 그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들었지? 네, 맞아요. 남편, 아니 그 인간과 그 인간이 만나던 한참 어린 그 여자는 제가 이혼소송 변호사를 구하기도 전에 회사에서 내쫓겼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 경영과 집안일 둘 다 신나게 말아먹고 있는 남편을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시동생에게 듣기로는 남편은 나가면서도 회사 직원 절반을 데리고 경쟁업체를 설립할 거라고 시아버지를 협박했지만 참 비참하게도 남편을 따라 나선 직원이 하나 없었다죠. 그냥 허울만 회사 이사 자리에 앉아있던 거고 믿을 만한 리더감은 전혀 아니었나 봅니다. 그 인간은 저와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쭉 사무실 하나 못 차리고 백수로 지냈고 심지어 같이 살던 그 여자도 그 남자를 떠났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 시아버지 명의로 된 그 집에서 정말 내쫓으셨거든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직업도 집도 없고 심지어 인성도 개차반 나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기까지 한 지 나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남자 곁에 남을 머저리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곁에 남아있을 거라 믿은 그 인간이 머저리인 거죠. 전 남편은 이혼 후에 제게 양육권도 재산도 털려서 소송이 끝난 후에는 본인에게 남은 돈과 시어머니께서 빌려서 조금 받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고 지난해 첫째 조카 생일 선물 주러 들른 시동생을 통해서 들었어요. 진짜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나 봐요. 내 자식이 어디까지 망가져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지 어머니는 도저히 마지막 남은 끈을 놓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말로는 안 보고 산다고 하시는데 돈을 빌려주시는 걸 보면 그래도 부모로서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하시는 거겠죠. 저도 그 말이 공감이 되면서도 또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큰 사고를 치면 그 어떤 이유라도 끊어내지 못할까 싶더라고요. 상상일 뿐이었지만 나는 달라, 나는 매몰차게 끊어낼 거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걸 보면 자신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전혀 반갑지 않은 선물이 저희 집에 왔는데요. 바로 남편이 아이들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에 그 소름 끼치는 이름 석자가 적힌 걸 보고 정말 육성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시동생에게 듣기로는 그때까지 일도 못 구해서 백수라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저는 애들이 보기도 전에 얼른 포장만 뜯고 인형과 장난감이 든 상자에 싱크대에 있던 과일 껍질을 넣어서 도로 동봉해서 반송했어요. 어딜 감히? 지가 먼저 나와 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셀프로 용서를 한 건지 빤히 있고 이딴 뻔뻔한 짓을 하나요? 100번 보내라죠. 집에 있는 쓰레기란 쓰레기는 죄다 보낼 거고 저야 쓰레기 봉투 값 안 내서 좋겠죠. 저는 지금도 친정 근처의 시부모님께서 주신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애 2명을 돌보는 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서 공무원 일은 그만둔 상태예요. 시부모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혹시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거나 가게를 내고 싶다면 바로 말하라고 차려주겠다고 하셨지만 어찌 마냥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출발은 저 스스로 해내야죠. 솔직히 젊은 시절 그토록 힘들게 공부해서 얻어낸 일을 포기한다는 게 정말 한쪽 팔을 끊어내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저와 아이들의 새 출발을 위한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쓰린 속이 좀 괜찮아지더군요.
아직 앞으로 애들을 키우면서 뭘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고 재산 분할해서 받은 돈과 그 젊은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로 통장 잔고도 든든하니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길게 보면 2022년은 통째로 제게 액땜과도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내 소중한 바구니에서 썩은 사과 하나를 몰아내고 그 사과가 짓물러서 남긴 자리를 드러내고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이제 썩은 곳 하나 없이 싱그러운 향만 나는 제 바구니에서 새롭게 2023년을 시작하며 더 이상 저와 제 가족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도 전화위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께서 제 이야기 속에서 전화위복의 기운을 받아가셔서 강하고 승리만을 거두는 2023년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바구니 속에 항상 싱그러운 과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